안녕하세요. 저는 AI를 왜 갈구는가, LLM 사용자의 의인화, 기대 불일치, 정서적 과몰입 현상의 실증 분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리터러시 팀의 발표자, 덕성여자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2호학번 정지연입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국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과반 이상인 61%가 생성형 AI를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활성 이용자이고, 유료 이용자는 무료 이용자보다 약 1.7배 더 오래 AI를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가 단순한 보조 도구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생활형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위치에 올랐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에 보이는 것과 같이 생성형 AI 서비스는 최대한 친근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확률적 계산에 기반한 시스템이지만 사용자에게는 마치 인간이 사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설계된 서비스 아래에서 인간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 연구 주제의 핵심인 AI 갈구기 현상은 사용자가 AI 챗봇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AI에게 질책, 압박, 훈계나 비난과 같은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이른바 갈구다는 속된 표현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용자는 AI를 갈구는 과정에서 감정적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기존 연구는 이것이 출력 성능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었을 뿐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굼 행위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갈굼 현상은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희는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AI 갈구기 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AI 갈구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AI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AI를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의인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위 선행 연구에서는 감정적 프롬프트가 AI의 출력 응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AI 갈구기는 인간의 인지 본능에서 비롯되며 감정적 프롬프트를 통한 부정 감정의 표출이 AI 응답 개선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의인화된 AI에게 보이는 사용자의 AI 갈굼 현상이 사용자 본인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사용자의 언어적 공격성을 기능적 행동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생성형 AI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국내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5일간 연구를 진행하였고 5개 영역, 총 25개의 질문으로 응답을 수집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전원은 생성형 AI의 응답을 확률적 계산의 결과라고 인식함과 동시에 이용 시 반말 프롬프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90%의 응답자는 개조식 문체나 문어체가 아닌 대화체를 이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생성형 AI는 기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성적 인식과 반말과 대화체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다소 편하고 감정적인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정량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AI 챗봇이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할 때, 즉 기대 불일치 상황에 놓였을 때 느끼는 감정의 강도는 1부터 5까지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83.3%의 응답자가 3점 이상, 즉 중간 강도 이상의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로 귀찮음, 답답함,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AI 의인화 현상은 기대 불일치 상황에서 정서적 과몰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의 66.6%가 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이를 갈군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전 결과와 이 수치를 함께 보면
응답자의 AI 갈구기는 응답자 본인의 생각처럼 단순한 기술적인 통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으로 기능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대중화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터러시 관련 연구 역시 아직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챗봇의 기대 불일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각각 36.7%의 사용자가 다른 AI 챗봇을 이용하거나 AI 챗봇의 이용을 중단하고 직접 검색 엔진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AI 챗봇에 대한 기대 불일치가 실제 서비스 이탈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리터러시 역량과는 무관한 정서적 피로와 챗봇의 기대 위반 행위가 실질적인 서비스 사용 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팀은 AI 서비스 사용자의 정서적 소모를 줄이고 프롬프트에 대한 통제력, 즉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3가지 인지적 온보딩 튜토리얼을 구상하였습니다. 1단계 확률 시각화 튜토리얼은 AI가 어떤 확률로 해당 답변을 선택하여 출력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의 기계적 본질을 시각적으로 반복하여 인지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의인화 현상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정서적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프롬프트 비교 튜토리얼은 임의로 제공된 불완전한 응답에 대하여 논리적 프롬프트와 감정적 프롬프트라는 두 가지 방식의 피드백을 입력하고 각 응답을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프롬프트 입력 방식별 결과를 사용자가 직접 비교하여 적합한 프롬프팅 방식이 무엇인지 터득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과도 연결됩니다. 3단계 감정 슬라이더 튜토리얼은 출력 답변에 대한 부정 감정의 정도를 문장으로 직접 입력하는 대신 볼륨 슬라이더를 닮은 감정 슬라이더의 수치로 생성형 AI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정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창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튜토리얼은 기대 불일치 상황에서 사용자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정서적 소모를 줄이고 일방적 감정 표출 수준에 머물렀던 감정적 프롬프트를 원하는 응답을 유도하는 피드백 수단으로 이용하여 프롬프트 통제력을 회복 및 향상하고 정서적 피로로 인한 생성형 AI 이탈 위험을 인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AI 갈구기라고 하는 현상을 설문 기반의 정량 데이터로 구조화하였고 AI를 기계로 보는 인식과 사람을 대하듯 하는 상호작용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였으며 정서적 과몰입을 완화하기 위한 3단계 온보딩 튜토리얼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AI 갈구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 유행어나 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복합적인 사용자 경험의 문제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가 3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된 내용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규모를 확대하고 실제 프롬프트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구를 보완 및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던 한국컴퓨터정보학회에서의 발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그 학회 발표 당시에 받았던 질의응답의 질문을 공유하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받았던 질문은 크게 7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3단계 튜토리얼은 어떤 근거로 제시된 것인가? 두 번째, 정서적 과몰입은 LMM 응답에 대한 반응일 것인데 플랫폼이 달라진다면 응답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는가? 특정 플랫폼을 선택해서 진행한 연구라면 그 플랫폼은 무엇이고 그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를 검증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질문은 튜토리얼의 효과가 실제로 검증된 것이 맞는가? 였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LLM의 응답 데이터를 확보해야 엄밀한 튜토리얼의 제작이 가능해질 텐데 기업이 응답 데이터를 넘겨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 확보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가, 또 응답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를 어떻게 표준화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보딩 튜토리얼에 대해 그냥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 이 튜토리얼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조어나 밈과 같이 인간의 언어, 특히 그 중에서 한국어는 고맥락 언어이고 언어 자체는 인간의 자연어 자체는 그 변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아직 변용되지 않은 자연어의 형태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어의 변용과 자연어 처리 기술 사이의 갭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갭은 이런 자연어와 기술 사이의 공백에서 느끼는 사용자 정서적 과몰입이라는 현상은 저희 연구에서 이야기했던 AI 갈구기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지적 튜토리얼은 여전히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이 사용자의 정서적 과몰입 현상을 언젠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외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터러시 튜토리얼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회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너무 당황해서 프롬프트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 튜토리얼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했었는데 학회가 끝나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생각해 보다 보니까 결국에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한 심화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기술 자체가 가지는 이 한계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에 올바로 응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기의 발표를 통해서 느낀 점을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가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응답했던 질의응답의 답변과 같이 전공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좋은 연구자와 좋은 발표자는 서로 다른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회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형식들이 대단히 딱딱하고 포멀한 형태가 아니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굳이 형식적인 발표만을 생각하면서 학회 발표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조금 내 연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후 발표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고, 소위 문과식 논리와 이과식 논리는 좀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과식 논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 맥락에 맞게끔 이에 어긋나지 않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과식 논리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기반으로 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 증거를 기반으로 청중을 설득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둘 다 논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만 이과식 논리, 즉 기술적 측면에서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자리에서 언어적인 맥락에 대한 근거만을 제시하게 된다면 다소 근거 제시가 빈약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나 발표에 이 깨달은 점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웅빈 학생의 느낀 점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웅빈입니다. 이번 학회가 처음이었던 저는 모든 게 새로웠고 설레었는데요. 학회 발표를 통해 얻은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구가 다양해졌다는 사실입니다. AI가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연구의 주제와 다양성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들 속 다양한 이론들이 실무에서 잘 활용되고 실제로 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학회 발표는 인공지능 분야의 주제를 주로 다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의 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AI와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한 디벨롭 연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공부하는 분야가 중요해졌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회가 좋은 경험이 되어 앞으로도 더 많은 학회를 나가며 경험을 쌓아가면서 흥미로운 주제로 많이 연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주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연구를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논문을 쓰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일반 대중에게 그리고 혹은 학회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재밌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각화 자료를 되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봤던 게 뜻깊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